오늘 제2세션 좌장을 맡은 동국대학교 황재현 교수입니다. 학 회장님이 따로 사회자가 없으니까 사회 역할도 좀 꼭 맡으려고 해서 주제 넘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친환경 농업 직접지구 성과 제고를 위한 세션으로 굉장히 의미가 큰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친환경 농업 구성법이 제정된 이래로 여러 조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 그 5개년 발전기획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사업으로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듣고 토론을 통해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분의 연구자분을 모시고요. 충남대학교 김성훈 교수님과 흑사람 영농조합법인 대표 윤영호 대표님을 모시고 발표를 한 15분 정도씩 듣고요.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께서 발표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좀 자리를 옮기셔서 한 5분 정도씩 뭐 느끼는 점이라든지 발표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뭐 특별히 제한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이 사업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다시 발표자 두 분께 한 5분 정도씩 마지막에 이렇게 부족한 말씀이나 답변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특별 지시사항인데 플로어에 농민분이나 이 지구 선정되신 분들이 오셔서 질문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질문을 유도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한 5시 40분 정도까지는요. 제2세션을 끝내고 아마 그 다음에 저녁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스케줄이 지장이 되지 않도록요. 5시 40분 정도까지만 제2세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해 주실 충남대학교 김성훈 교수님 모시고요. 발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된 충남대학교 김성훈입니다. 이 비슷한 주제로 장민기 소장님 발표를 해서 처음에 제가 이걸 요청받은 조금 망가졌는데 일단은 제가 장민기 소장님은 실무적이고 예시적인 그런 내용을 앞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크게 앞으로 크게 진행해야 될 정책 과제 방향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중요하죠. 친환경 농업 특히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중심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이게 이제 농업의 기반 환경 보전에 대한 구심점으로서 친환경 농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탄소 저감 시대에 이제 지속가능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출범한 신정부 국정과제 71번에 보면은 친환경 농업생산 직접 탄소중 R&D 집중 투자 같은 게 11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목을 받고 중요하다라는 이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친환경 농업 직접지구를 조성을 할 때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해나갈 텐데 여기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동시에 교차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친환경 농업 직접화를 하고 또 유통의 거점이 됨으로써 기존의 이제 생산 중심을 지원해서 새로운 정책적인 단계가 단단계 거선법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국정과제에서도 27년까지 한 120개소 정도 조성한다고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전농약 인증 등 이제 폐지가 됨에 따라서 정체 상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건및 현황에 좀 말씀드리고 직접지구의 실태와 이슈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발전 과제 세 가지 내용을 하겠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생산 현황을 볼 때 생산량이 우리가 2009년에 정점을 찍었죠. 그때 236만 톤 정도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매미에 있는
파란색이 이제 그 합친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좀 줄어들어서 지금은 2017년 이후에 한 50만 톤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전용량 인증에 대한 그 폐지 이 부분에 인한 그 친환경 선제 생산에 특화한 경우도 있지만은 전용량을 제외한 그 오렌지색인 무농약이나 또는 유기농과 무농약 합친 노란색을 보더라도 2010년 정도를 정점을 한다면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산의 그 추이를 보면은 어느 정도 시사를 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이슈 및 시사점을 보면은 결국 이제 유기농 중심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제 전농약 그다음에 전환기 이런 거 한 게 전면 확대를 위해서 했으나 외국의 다른 그 사례를 봐도 그 주로 올가닉에서 유기농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고 있어서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본연의 취지로 이제 가고 있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먹거리 안정성이 그 주로 이제 나왔는데 환경 보전 그 키워드를 이제 하나 나옴으로써 그간에 이제 계속 GAP와의 그 경쟁 강제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021년에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제출 등 다양한 이런 내부적인 여건에서 역할을 부각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인프라나 경제력 제고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다 볼 수 있는데 이게 보면은 다른 그 관행 재배 농가를 비해서 친환경 농가분들이 좀 뭐랄까 좀 더 독립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좀 있어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생산 주체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투입제도 그 양적인 수준, 질적인 수준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전방산업이라면 농축 예전에 6차 산업이라고 했던 이러한 부분에 그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이게 친환경 직접지구가 해결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통 부분을 보면은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산지에서 지역농업 중심으로 생산을 하는 중심으로 이제 수집이 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매 시장을 경계하지 않는 다양한 유통 경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장점도 되고 약점도 될 수 있는데 일단 장점은 도매 시장을 거치지 않으니까 유통의 경로의 다양화와 유통의 경로별 유통의 효율성도 높은 면이 좀 있습니다. 물류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도매 시장을 거치지 않듯이 주요 유통에는 약간 비껴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보면은 그 지역 농협과 학교도시 중심으로 가고 있죠. 안정적인 유통 경로는 되는데 성장 외를 확장하는 부분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행제외 농산물에 비해서는 표준화 등급화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량 유통에서 좀 취약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산업의 이제 연계등을 통고 고가 가치화가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여기 그림에 있는 생협에 있는 그 파크 체험형 이런 그 드림 파크의 사례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그 ICT 4차 산업화를 통해서 그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데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그 확장되는 그런 그래비 중에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테크를 접목하는 것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소비를 보면은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코로나19로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고령화라든지 1인 가구 증가 같은 것으로 소비가 그 개별 소비가 되고 자신만을 위한 소비, 그 다음에 가치 중심의 소비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 로아스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고 욜로, 플렉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품들을 드시고 할까라는 고민이 되고 그건 결국 친환경 농업 직접 지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이 주제가 하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신수요 대응도 이제 중요한데 그 가치 제한 소비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일회용 소비 HMR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특히 HM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산지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하는 HMR 밀키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집적지구 실태화 이슈를 보는데 일단은 집적지구는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 개념이 친환경 농지가 직접적으로 높이 생산 거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안정적 판로 유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견되는 게 그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 관련 제외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는 APC의 역할 플러스 산지의 그 생산 조직화 플러스 그다음에 뭐 그 직접 또 클러스터 개념 이런 부분이 이제 가는 건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나갈지 그래서 농가들은 사업 주체 이제 전속 출하를 하고 또 3년 주주이나 사업 주체는 생산 관리를 하고 사업 주체는 마케팅 총괄하는 쪽으로 업무 분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다양한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 비용을 지원할 때 이제 그 집적지구의 농가 관리 확대를 위한 비용, 그다음에 마케팅 역량 강화, 판로 확대를 위한 그런 비용 지원을 되는 걸 알고 있고 사업비의 구성은 하드웨어가 아직은 필요해서 전체 사업비의 한 80% 정도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가 20% 8대2 정도 구조로 예산이 짜여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당 20억 정도에서 22년에는 20개소 성장을 목표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27년까지 한 120개소 정도 성장하겠다 해서 아주 드라이브를 강하게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 뉴스를 보면은 일단 공간적으로 직접 수준을 강화하는 될 것 같아요. 사업 선정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직접도가 높아지면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이고 여기에 조직화 규모화가 되면은 이제 생산 효율성을 높아질 거고 품목과 연계, 구색 다양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농약이 날라옴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오염되는 문제도 많이 줄어들고 모여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안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는 문제죠. 팔지 못하면은 아무리 잘 모여 있어도 결국 이게 와해될 수 있어서 사업 주체 역량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유통화 확보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이슈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발전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일단은 사람에 대한 투자, 인적 자원 내지 조직에 대한 역량을 꾸준히 좀 올려야 된다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생산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시장 변화에 대응한 유통 경쟁력을 높이면 친환경 농업 직접지구의 발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좀 제시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은 한 90년대까지 2000년대 초까지는 하드웨어 투자가 많았습니다. 친환경을 포함한 전체 우리 관행 재배 농산물 볼 때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 투자가 많다가 그다음에 제도 시스템 쪽으로 나아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결국 사람 개인의 역량 조직화로 다시 이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친환경 농업 그 거점인 직접지구도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문제다. 얼마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또 역량을 가진 그런 사람이 이제 이끌어 나가는지. 그래 특히 또 친환경 농산물은 이제 그 독립성이 좀 강해서 이건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제 산지 APC나 이런 잘 되는 쪽에는 산무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무가 발생되면은 거기는 이제 성공했다 하는 게 그 산무가 뭐냐면은 내가 그 출하하는 그 친환경 직접지구의 사업 주체한테 농산물을 출하할 때 세 가지를 묻지 않고 맡긴다는 거예요. 언제 내 거를 팔아줄 건지, 어디로 팔 건지, 얼마에 팔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이해관계가 달린 질문인데 요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맡길 정도로 유대감과 신뢰가 높아지면 성공하는데 요거를 친환경 직접지구 사업 주체가 이 정도까지 달성하도록 여러 가지 육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브랜드화가 돼서 나갈 수 있겠죠. 이걸 위해서는 그 전문 인력을 어떻게 합충하는지 그래서 유통 판매 전문가가 필요하고 만약에 사업 주체에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면 주기적으로 외부 자문을 받는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체 운영할 때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가 좀 많이 간과하는데 어쨌든 영농법인이든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경영체를 운영하면은 사업 운영도 잘해야 되지만 경영체 자체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회계 문제라든지 세무, 노무
이게 은근히 빵빵 터지게 되면은 금방 주자는 기호도 꽤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경영 실무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높아져야 될 거고 시설 운영이라든지 또 다양한 정부사 참여를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의 경쟁력인데 요게 재배 기술이나 기계화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50대 정도 되는 40대 중반, 50대 되는 분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고 비싸고 좀 못생기고 표준화 등급 안 돼도 먹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크게 그걸 안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생산량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관행적인 농산물에서의 되는 그런 기계화라든지 재배 기술 물론 친환경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필요한데 다만 이제 기계나 이런 게 들어오면 탄소 저감의 역행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연료 디젤 이런 거 많이 쓰는 농기계 쓰면 탄소 저감 이런 건 역행하니 그런 거는 우회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이런 설비들을 따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2차 가공, 3차 서비스 산업을 접목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 친환경 집적지구에 있는 사업 주체들이 참고를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그런 지원 내지는 유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같이 추진되는 유기농산업 포커스 서비스 지원단지 또 지금 전국적으로 접촉 많아질 텐데 여기와 연계하는 것 그래서 유기농산업 포커스 지원단지가 한 두세 개의 집적지구 그 이상 집적지구와 연계해서 같이 나아가는 경우 그런 큰 그림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쟁력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팔리고 제가 받아주면요, 정책적 지원 없으면 농민들이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 우리가 많이 했던 생협 중심의 시스템은 도시 소비자가 직접 주도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계에 좀 부딪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찾아야 될 텐데 앞서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가치 소비, 1인 중심 소비 이러한 여러 가지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원물 상태의 그런 상품을 출하해서 수집해서 보내는 데서 굉장히 더 나아가서 직접 산지에서 직접 주고 사업 주체가 이런 상품화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크게 고급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밀키트 이런 거 그냥 관련 설비 가지고 상품 개발만 잘하고 후생 잘 맞추면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 또는 인근에 있는 사람이 연결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필요한데 이런 걸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그래서 집적지구 지정해주고 그냥 지원하는 사업만으로도 한계가 있으니 지정된 집적지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사업도 정책적인 프로그램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지자체와 협업 등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렸는데 슈페트라는 경제학자가 혁신에 대해서 아주 평생 연구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 마차를 아무리 길게 연결한다고 해서 기차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마차를 한 4개, 5개 해가지고 말을 쭉 끌고 가는데 이게 실제 사진이 잘려서 그렇지 저 하얀 부분까지 더 말이 더 길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전기기관차 한 대가 끌고 가는 기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집적지구를 통해서 혁신에 가까운 그러한 거점 구성을 하고 사업 주체의 역량을 키우고 나가고 있는데 이게 마차 연결한 게 될 건지 아니면 정말 기관차가 끌어가는 기차가 될 건지의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제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집적지구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정도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에 다만한 추가적인 고민과 또 논의가 있고 그에 대한 정책적인 액션이 이제 따라가면은 기차가 끌고 가는 아주 힘있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이어서 저희 윤영호 대표님 발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괴산에 있는 흑사람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윤영호라고 합니다. 김상 교수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사례 발표를 해달라고 하셔서 우리가 사례 발표할 게 있나 이렇게 되게 좀 주저했는데요. 교수님 부탁 때문에 이제 흑사람 이번에 그 사업 선정된 거 그걸 중심으로 좀 이야기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 있는 것은 올해 그 사업계획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친환경 직접지구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흑사랑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흑사랑 소개를 좀 간략하게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흑사랑은 2000년도부터 시작한 농민조직인데요. 영농조합법을 설립한 것은 2003년도부터 설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20주년이 되고요. 저희가 작년도 매출액은 한 43억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농산물 매출이 한 30억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조합원은 한 70내농가고요. 민원수는 한 150명 부부까지 하면 그렇게 되고요.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한 2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가의 평균 연령은 대략 지금 52세, 58세에서 최근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52세로 많이 낮아졌고요. 저희 한살림 생산자 내에서도 52세면 아주 젊은 조직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약 25만 평 정도 유기재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조직의 특징은 무농약 인증도 유기재배 기준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농가들이 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직의 또 특징이 하나가 이제 의무 출자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저희가 매입 대금의 4%, 2%에서 4%인데요. 그건 매년 총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난 총회에서는 올해 3%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매입대금 3%를 농가들이 전원 의무 출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당 출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은 출자를 못하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3천만 원이 된 농가는 출자에서 의무 출자가 면제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자금이 한 6억 정도 지금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조합원 중에서 한 20, 30 농가가 지금 기농자예요. 기농자로서 상당히 많은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산물 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친환경 농산물을 회원들이 재배하면 농가들은 그 수확해서 저희 저장고까지 딱 갖다 놓는 걸로 농가의 의무는 끝나요. 나머지는 저희 흑사람 법인에서 다 책임져줍니다. 아까 산무 목표 말씀하셨는데 흑사람이 지금 완벽히 그걸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은 브로콜리 예를 들면 내 브로콜리가 언제 팔리고 어디로 팔리고 얼마에 팔리는지 전혀 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농산물 전산을 품목별로 공동 정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품목은 저희 해운 농가는 동일한 가격으로 다 정산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저희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근데 전국적으로 봐서 공동 정산을 하고 있는 조직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간단히 이제 왜 품목별 공동 정산을 하게 됐느냐? 저희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기 2004년도에 여담인데요. 2004년도에 제가 저장고가 없어가지고 옆 동네 저장고 빌려서 브로콜리를 한 2,000박스를 넣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로폭에 다 떠버렸어요. 뜬다는 게 무섭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농사진 게 다 들어가 있는 농가가 있었고 한 박스도 안 들어간 농가가 있었어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역의 형님들이 논의한 결과 이건 같이 부담해야 된다. 저희 농민들이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그걸 뭐 내 거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나는 뭐 안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다 지역 형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실된 것을 다 추가한 것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단가가 낮아졌겠죠. 뭐 그만큼을 지역의 농민들이 다 공동 분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경험치 때문에 저희가 품목별로 모든 걸 다 공동 경선한다. 그 원칙들이 수립이 됐고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원칙을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공동경산 제도를 하다 보니까 강력한 시장 대응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저희가 농산물 출하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폐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 폐기를 해도 그 폐기한 부분을 출하한 걸로 인정을 해서 같이 정산해버려요. 그러면 단가가 조금 내려가지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없습니다. 굉장한 장점이 많고 시장 대응력이 생기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내게 어디로 팔리는 데는 관심은 많다. 저희는 하여간 그런 걸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농가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생산계획을 연초에 다 같이 짜요. 올해 어떤 품목을 어느 밭에 할지를 회의를 통해서 같이 정하고요. 농가가 희망하는 품목을 다 써냅니다. 연말에 다 써내고 회의 통해서 조정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농가분들 이야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흑사랑의 회원인 게 좀 자랑스럽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내가 농사짓는 모든 건 흑사랑이 책임져준다. 이런 단단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농가분들이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공 사업을 현재 양배추하고 살모로수수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한 10억, 13억 정도 매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새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감자 가공이에요. 감자 전분하고 감자 가공품을 준비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부터 이제 그 부분이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농산과 가공 또는 체험과 지역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지역의 여러 가물초등학교라든가 여러 지역과 관련해서 체험 활동들 공간 제공해주고 프로그램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지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 운동을 하려면 영농조합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도 영리법인입니다. 그리고 영리법인이 지역의 복지 운동이나 지역 운동하는 것은 대단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조직을 한 3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의 다양한 아이들 돌봄센터라든가 노인 돌봄 사업 등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지역의 공공급식이라든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지역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소개는 이 정도 드리고 친환경 기반건축 사업 흑사랑과 인연을 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기반건축 사업의 하는 이름이 소규모 지구조성 사업이었죠. 저희가 2003년도 저 뒤에 이동훈 대표님 계신 저희 흑사랑 설립하신 대표님이신데요. 그때 이제 2003년도에 소규모 지구조성 사업을 참 받았어요. 흑사랑이.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물적 기반을 그때 만든 거예요. 지게차 한 대 사고 2.5톤 탑차 사고 퇴비산을 포기 사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체 돈으로만 하려면 못 사죠. 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자부담은 뭐 10%, 20% 하고 그걸 물적 토대를 갖출 수가 있었고요. 그게 흑사랑이 한 단계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두 번째 또 물적 토대가 저희한테 크게 도약하는데 역할을 했던 건 뭐냐면 2005년도에요. 그건 기반 구축 사업이 아니고 저희 강물면에 나오는 그 농로 포장 예산이 있어요. 옛날에 비포장도라고 하는데 농로 저기 세면 포장하라고 나온 예산이 그해 2억 5,300이 강물면에 나왔어요. 저희 면에. 근데 그때 면장님하고 리 회장님이
매년 뭐 세련 가르마에 뭐하냐 이거 가물면 친환경으로 가자 해가지고 전에 이제 이동 대표님한테 2억 1,400 그냥 줄 테니까 너네 필요한 거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저장고 하나 없는 상태에서 저장고 100평하고 작업장 50평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최소 면적이 확 는 겁니다. 작업장이 있고 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 물적 기반이 없을 때는 면적을 늘릴 수가 없었어요. 재배도 어디 받을 공간이. 그때 이제 2005년도에 그게 생기면서 굉장히 한단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한 단계 올라간 부분이 그 2017년도에 천 기반업체 사업을 저희 받았어요. 그때 한 10억 사업을 받아서 그때 저장고 120평, 레토르트 살균기, 양배추액 시설 개선, 뭐 다양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또 한 번 물적 토대 우수 때문에 또 한 번 이렇게 핀 거죠. 근데 지금 흑산항의 상황이 한 번 더 그게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장고 문제만 해도 저희가 이제 한 300평 있는데 외부에서 임대하는 게 300평이에요. 추후 제가 볼 때는 한 500평 정도와 작업장 한 300평 정도를 물적 공간을 확보해야 저희가 새로운 농가의 유입이나 면적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늘리려 해도 늘릴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기반건축 사업이 농민 조직의 그런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그런 게 이게 고비마다 지원이 돼줘야 이 조직은 한 단계 계속 성장합니다. 이게 사업이라는 게 해보면요, 이 정신승 갖고는 안 돼요. 절대 될 수 없고 분명히 사업이 이 정도 성장하면 거기에 맞는 물적 기반이 필요하고요. 그게 되면 또 한 단계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가다가 또 고비가 오면 또 성장해요. 근데 그때 그걸 치고 나가지 못하면 거기서 꺾이거나 현상 유지하거나 그게 꺾일 거예요. 조직이. 저는 그런 점에서 기반건축 사업이 뭐 규모화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농민 조직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사실 다양하고 농민의 현실은 다양한데 친환경 활용한 농민 조직들은 다양하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뭐랄까 좀 버팀목을 가지는 그런 사업이 되면 좋겠다. 예산도 상당히 지원 규모도 다양화시켜서 조직 규모에 맞게. 그러니까 큰 조직만 조직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뿔뿔이 지역 조직들이 다양하게 살아나야 농업 현장은 더 저는 활력을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반건축 사업 작년에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 과정 보니까 가공사업 지원 뭐 매출이 30억 이상이야만 지원할 수 있고 뭐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 기반건축 사업을 하는 취지가 안 되냐. 지역의 다양한 친환경 농민 조직들을 지원하자고 하는 이 사업이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데는 도움을 못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기반건축 사업이 앞으로 다양한 농민 조직의 수준에 맞게 다양한 지원 방식을 좀 가지고 접근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전에 저희 흑산항은 면 단위 조직입니다. 저희 가물면은 22개 구역이 있어요. 저희가 면 단위로 회원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마리장님도 많으시고 부회장님도 많으시고. 실제 이제 다른 지역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저희 부산군만 해도요. 생활 단위가 이제 마을이 아니고 면으로 바뀌었어요. 면이 옛날에 마을이요. 지금은 면입니다. 그러니까 면을 딱 경계를 넘어서면 동질감을 안 가져요. 저희 가물면 사람이면 앞에 식구 같은데 옆에 칠성면 불성면하고 벌써 다르잖아요. 마음의 벽이 있어요. 다른 지역도 한번 바뀌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기반건축 사업도 면 단위 사업으로 가야 된다. 뭐 어느 면에 뭐 강전리 사업 이런 게 아니고 농촌의 현실은 면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나 모든 게 농협도 그렇고요. 행정기관도 그렇고 면 단위로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반건축 사업은 또 저는 면 단위 사업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맞고 현실에 맞는 방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가공을 시작하게 됐던 이유는 저희가 가공해서 돈을 벌어보자 이게 아니고요.
저희 해운 농가들 농산물이 농산물 우리 버려지는 게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모든 농산물은 비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품이 100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후에 따라 가지고 날씨에 따라 가지고 그 비율이 막 천차만별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전품이 안 돼가지고 뭔가 소득이 연결되지 못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가가치 높일 거냐 그 고민에서 가공을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기반건축사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농민 가공을 육성을 하는 정책으로 가고 싶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주체를 육성하는 거 좋은데요. 1차 농산물 갖고는 경영주체 육성 안 됩니다. 그거 도도 안 나는 다행이에요. 현실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1차 농산물 경제사가 돼서요. 돈 버는 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안 까이면 다행이에요. 다 싫어해요. 경제사가 많이 벌리는 거. 근데 지역에 이제 친환경 농민 조직이 1차 농산물만 갖고는 경영 주체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 조직이 외부에서 농산물 사다 하는 가공 말고 그 지역에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가공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그게 한 단계 자리만 잡으면요. 저희 양배추를 하고 지금 옥수수가 그런 경우인데요. 거기서 나는 부가가치가 어디로 가죠? 농민에게 그 지역 농민에게 가는 거예요. 지역에 환원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화딱지 나고 열받는 게 뭐냐면 농민들은 1차 농산물 가격 갖고 싸워요. 근데 정말 돈은 누가 벌고 있냐? 다 그 제품 만드는 가공업체들 사장들이 돈을 다 벌고 있어요. 그 농민은 뭐냐? 원재료 대주는 존재야. 저는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농민조직이 영원히 농민조직은 개인 사업, 개인 사장들 원재료 대주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농민들이 그 부가가치를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농민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 그런 가공을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는데 기반건축 사업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윤용호 대표님 현장에서 아마 계시는 내용을 좀 폭넓게 말씀해 주셔서요. 지금 해주신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두 분 발표자 앞을 좀 보시면 우리 토론자분들도 앞에 나오셔가지고 질의응답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 없는데 사회도 봐야 되니까 그런데요.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줄이고 귀한 자리를 시간을 내서 와주셨기 때문에요. 우리 일단 네 분의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주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가나다 순문에 의해서요. 김광천 사무총장님이 아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리를 안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농식품부에서 이 친환경 농업과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정세희 상무관님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식품부 친환경 농업과 정세희 상무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구는 작년에 8월에 기존의 친환경 농업 기반건축 사업을 개편하면서 만들게 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윤영호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흑사람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업 직접지구가 지향하는 바를 고루 갖춘 그런 우수 사례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접지구 기존에 2004년부터 친환경 농업 지구 사업을 지원을 해왔었는데 600개 이상의 지구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이 확산되고 하는 것을 지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구 내에 인증 농가나 인증 면적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농업계 전반의 문제이긴 하지만 고령화나 친환경 농업에 힘든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친환경 농업의 특수성 때문에 더 힘들어져서 포기를 한다 이런 내용을 들었고 그래서 사업 주체를 친환경 농업 그 지구를 이끌어가는 사업 주체를 중심으로 그들의 생산 관리 역량이나 유통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를 중심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재배를 통해서 그리고 신규 친환경 농가에게도 그 친환경 인증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코칭을 실시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계속 상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생산자는 생산에만 집중하고 생산 주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유통 역량을 확보한 생산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이 확산되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자 직접지구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지구 그 지구로 선정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시설 장비 인프라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농식품부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농식품부 사업이 직접지구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작년 말부터 계속 개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접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농업 환경이 우수해야 된다, 농업 환경 보전에 앞장서야 된다는 취지 하에 아예 그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을 직접지구에는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판촉 마케팅 지원 사업도 작년에는 별도로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직접지구 내 지구 내에 있는 친환경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주택이나 매매를 할 때도 친환경 농가를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농어촌 공사에 관련 시행 지침도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재원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한 점, 아까 우리 윤영무 대표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공과 연계되어야 된다. 그리고 가공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직접지구를 중심으로 한 생산 기반과 그 창업을 기획하는 청년들의 그런 아이디어가 결합돼야 된다는 생각을 차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인력과 자금과 또 기술 개발까지 좀 집중적으로 직접지구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이 좀 개발될 수 있도록 지금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좀 생소한 항목일 수는 있긴 한데 지금 농식품부 전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거를 지금 농식품부의 중점 육성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환경 농업하면 스마트팜과는 굉장히 괴리되는 기존에는 아예 그 인위적인 것의 끝에 스마트팜과 자연적인 것의 끝에 이제 친환경 농업을 결합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친환경 농업하면은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거고 그리고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 그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스마트팜 기술도 개발도 도입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기술 개발 항목에서도 좀 신규 사업이 개발될 수 있고 추가될 수 있도록 조금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 그 생산 기반을 직접지구를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정책 방향과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조홍묵 팀장님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뭐 이쪽에 친환경 농업의 전문가는 아닌데 이쪽 컨설팅 쪽 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정책이나 이런 현장에서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도 많이 보고 농민과 정책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얘기하기 전에 그 직접 출간 농어 자체에서 한번 우리가 상품을 팔라면 이름이 좀 광고를 좀 설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딱 어떻게 되는데 그 뭐가 직접이냐고 친환경 농업 직접 육성이라고 그러면
그 어떤 게 직접해서 친환경 농업 육성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테두리 개념 정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생산, 유통, 뭐 가공 크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가 있으면 다 되는 건지 되는 거거든요. 아까 지금 김정은 교수님께서 그 인적자원 용량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기계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생산을 합리화시키고 그다음에 유통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수도 그동안 하나 좀 빠른 부분이 어느 생각해보니까 앞부분이잖아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후방산업 지금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자재 있잖아요. 자재가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 건 하는 것들 자재까지도 농민들한테 얘기하면 당신들이 만들어 쓰라고요. 이거 머리 아픈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 뭐 비선물 뭐 제조기 이런 거 뭐 지금 농업시장 하는 것들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농업 단위를 진행하는 이런 실제 시장을 어떻게 연계성을 확대 강화시키고 하는 문제를 또 고민할 수 있겠다. 정책을 좀 발전시킬 때 상황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예 나중에 지금은 원예 단지만 활동 안 되는 거지만 이것도 앞으로 이제 이게 상가성만 또 효율성 맞춰지다 보면 계속 단장만이 부과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어지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하고 어떻게 정책적인 것들하고 세계 트렌드하고 어떤 유기용 운동 경쟁력인데도 그런 트렌드 받는 그런 거 어떻게 연계시킬까 하는 문제. 우리는 지금 효율성은 무조건 단장이잖아요. 뭐 앞으로 이제 뭐 그런 사도 뭐 다시 단장하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연계시킬까 하는 문제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그 교수님 말씀 중에서 역량 말씀 생산 쪽에 이게 지금 어려운 것든지 특히 이제 매뉴얼, 재배 매뉴얼, 생산 매뉴얼 어떻게 표준화되고 성격 이런 거 하는 문제가 할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이 동아지 있고 뭐 병원지 있고 마찬가지로 품종이 통일되는 게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유통 가공 쪽에 규모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재배 매뉴얼을 표준화시키고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조직화 과정 또는 뭐 이런 그 과정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생산 과정이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필요할 겁니다. 뭐 이런 거 타격들이 필요할 거고 예를 밀대를 한다고 그러면 뭐 밀대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밀대는 파종기도 정확하잖아요. 파종기도 없고 품종도 정확히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배는 것들 아니면 가공하는 것들 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같은 이런 수강사업부터 조만간하게 같이 설계가 따라가지 않는 게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정책을 왔으면 하는 게 또 하나 이제 아까 윤영호 대표님 아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한국은 농업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 무겁습니다. 지금 고향 분인데 제가 살아뵙겠습니다. 하나 약간 이제 좀 우려되는 분이 온다는 게 농민 가공 같은 거 하셨잖아요. 농민 가공 문제. 저는 농민 가공을 복잡 단단한 가공품 생각보다는 현장에서 상품성을 키울 수 있는 소위 그 상품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말씀한 기본적으로 뭐 보관하고 하는 것들 이런 건 논의를 하더라도 예전에 보면 뭐 달래도 하다못해 가공에서 가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 원래 가 나왔었어요. 가공에 특히 그 보니까 상품화학 때문에 상품화를 가공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서산에 달래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뭐 달래 전개수 같은 게 있는데 김치 같더니 안 된다고 해갖고 김치는 가공 안 된다고 뭐 논리는 안 된다고 말하고 제가 하고 싶은 논의 핵심이 뭐냐면 이 전혀 농가짓는 것하고 가공해서 팔아먹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아마 이해를 하는데 그럼 이 가공도 아까 말씀드린 전처리 개념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낮게 주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같은 경우도 목소도 지금 잘 팔아먹잖아요. 저희배 같은 경우도 화종식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것을 조리 필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다 달라가는 깔아서 봐야 돼요. 아니면 깔아야 되고 약간 깔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은 유통화들 다 가져가니까 현장에서 그걸 찾아할 수 있게끔 치료 정비 자체를 주면 훨씬 더 장벽을 많이 드리고
이런 그러니까 대개한 그 농민 가공의 어떤 위험성 리스크를 좀 강화시키고 악화시키는 그런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 주로 오랜만에 자리라 그 발표자분들보다는 행정, 농식품부 쪽에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지구 용어가 좀 정의라든지요, 아니면은 친환경 농업 투입 자재 산업 활성화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원예 재배 같은 경우 매뉴얼 표준화라든지 그에 따르는 뭐 기반 설비 지원 사업 뭐 여러 가지 아마 말씀 주셨고, 농민 중심의 가공산업 진출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 말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주경천 과장님. 예. 저는 친환경 농가는 주경천입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우선 이제 김성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기반투사 관련돼서 조금 직접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주제라 하면 기반투사 중에서 직접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으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우선 이제 발표한 것 중에서 김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기반투 사업에서 조직 육성을 강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친환경 농산물 전체 전국 인증 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타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농가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투 사업은 1년에 많이 해봤자 20개 법인 전국에서 뽑히거든요. 저희로 봤을 때 10개 조직을 뽑히는데 그 조직만 육성을 할 것이나 저는 이제 수많은 저희 지역에 있는 도민들의 조직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생산 농가들이 대부분 다 생산적 위주로 돼 있어요. 법인이라 하지만 다 생산 농가랑 마찬가지입니다. 조직화도 안 돼 있고 그런 의식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생산 농가들도 전반적으로 그런 법인들도 조직화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 체계적인 교육을 좀 정부가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반구축 사업에만 한정 두지 말고 별도의 사업을 해서 그 농가 조직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을이나 교육 사업들을 별도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반구축 사업을 관련 없는 그런 조직들도 이 조직 조직화 강화 사업에 교육 사업에 참여해서 우리는 기반부터 상관없이 교육 부분만 조직 강화 부분만 교육받는데 참여하겠다 좀 폭넓게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우리 윤영호 대표님 부럽고 놀랐습니다. 우리 전남에도 그런 조직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스스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좀 부럽고 한편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인정에서 주로 전남도를 앞서가서 후보가다 보니까 스스로 잘하는 농가도 있지만 그냥 다 해주길 바라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스로 알아서 하고 가는 농가들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발표한 과정에서 이제 연단위 중심으로 이 사업을 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옛날에 과거에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청년 농가들이 많은 기능이나 청년 농가들, 생계 농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친구들 저희보다 훨씬 더 내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공유를 안 했어요. 자기 노하우나 이거 자기만 빼앗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세대도 그랬다면 청년 세대도 같이 공유하고 협력하고 합니다. 그래서 면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조직들은 시군을 뛰어넘어요. 조직이. 그래서 이 사업 신청할 때 상당히 좀 곤란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좀 해줬으면 쓰겠다는 게 두 가지가 이제 발제자분들한테 해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직접 지구는 좀 더 근본적인 겁니다. 기반주 사업에 어떤 국한된 게 아니라 전라남도가 46,000헥타 정도, 김해도 54%, 7,000헥타 54% 정도 차지하는 그랬는데 19년도 말이 46,000이었는데 20년도 말에는 45,000으로 떨어지더만 21년도에 4만 헥타로 떨어졌어요.
지금도 계속 월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게 특별히 저희가 방어책이 정책적인 그런 방어책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가를 조사도 해보고 막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저희가 좀 대체적으로 뽑힌 것 중에 하나가 취소농가, 포기농가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취소농가는 농가원에서 이제 인증기관들을 강력하게 이제 컨트롤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취소 조건에 이런 게 됐어도 이직 제재를 해서 이제 살아나는 경우가 많은데 인증기관이 상당히 좀 그걸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직 취소가 많고 또 이런 과정들이 계속 겪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임금비가 상당히 코로나 상황에서 증가하고 또 자재비도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생산비가 올라간 거지만 근데 또 거기에 비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플로어와 학교 오시는 애들이 막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소득이 감소되고 전체적으로 작년 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공기축이 뜬 가격보다 친환경 쌀 가격이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전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축이 잘 안 되려겠는데 작년에 많이 공공기축에 친환경 쌀을 내려고 접근할 정도로 친환경 쌀이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팔로도 없고 가격도 하락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면 안 하겠다. 이런 농가들이 꾸준히 발생해서 포기 농가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겠죠. 하락도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쫓아왔던 농가들 끊쳐버려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은 이제 친환경 농업에 대해 희망을 좀 놓는 농가들 많이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원인을 보니까 비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관행하고 친환경 섞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단지 조성 중심으로 사업을 저희가 전남도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단지 조성 사업비가 지부구하고 성격이 사업비가 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19년도에 저희가 오면서 유기농 인증 단가를 상당히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대신에 분양량 단가를 크게 내려버렸어요. 걱정을 했는데 포기할 단가를 했는데 7,000헥타가 한 해에 올라더라고요. 19년에서 20년 사이에.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전라남도는 그때 51%가 유기농으로 지금 올라쳤고요. 올 말까지 하면 전체 인증 면적이 한 3헥타 정도 된다고 하면 한 70%는 전체, 별뿐만 아니라 전체에서 한 70%는 유기농으로 갈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몇 년 안에 가수나 몇 가지 빼고는 유기농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성공을 했는데 어려운 것이 무농약 농가들이 거의 없다. 줄어들고 유기농 가사를 가버리니까 친환경 인증 면적 전체에 수급 새로 들어올 인증 면적이 없어요. 유기농으로 가지고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좀 없어지든지 무농약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무농약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이게 올라올 자원들이 줄어듭니다. 또 관행에서 친환경으로 들어올 면적도 상당히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면적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우려가 상당히 좀 발생을 하고 있다. 뭐 면적을 늘려야 된다 이런 욕심은 없습니다만 이게 너무 많이 줄어들다 보면 그 친환경 면적 농가의 농업에 대한 그런 하나 좀 전체적인 시행 정책에 대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영역 때문에 특히 또 정부가 지금 국정과제로 친환경 농업 생산 집중화지고 사업을 집중화를 내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도는 올해 하반기에 친환경 벼에 대해서 우선 집중화 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 한 5,000헥타 정도 우리 저희가 친환경 벼가 한 27,000헥타니까 18% 정도 됩니다. 그걸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2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친환경 벼 인증 농가 개인이나 단체한테 지원을 해서 직접까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조건은 개별 농가들도 이제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일정 면적 10헥타 이상 면적을 이 가지고 있는 인증 단계를 두 가지 인증을 2개 이내로
모델하거나 친환경은 아니고 해가지고 두 개 이내로 가진 농가 10헥타인데 그럼 개인이 할 수도 있거든요. 큰 농가들은 그거 하든지 아니면 대부분 이제 단체 인증을 하는 법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는 10헥타 이상이 자기들이 그 인증 면적이 그 중에서 인증 면적 중에서 그 인근 필지하고 연접해 있는 거, 꼭지가 하나라도 붙여 있는 연접해 있는 연접 비율이 50% 이상 이런 그 친환경 집적화 단지에서는 그 헥타당 25만 원 정도 추가 지급을 하려고 하고 2단계는 30헥타 이상이면서 연접 비율이 70% 이상 그러면 50만 원. 그 다음에 3단계는 50헥타 이상이면서 연접 비율 90% 이상이면 100만 원 정도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는 문제를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군의 집적과 단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그만한 그 요건을 갖췄는가 확인을 외부 전문가들이 확인하기도 하고 저희한테 올리면 동의서 다시 또 평가를 한 번 더 하고 해서 지정을 하고 연말에 그 인증이 나오면 사업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시스템이라는 위성 사진들을 통해서 면접 돼 있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5월달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시군에 이런 사업을, 인센티브 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해봐라 했더니 173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총 4,400헥타가 신청을 했고 사업비로 한 16억 정도, 1단계가 152개소, 2단계가 16개소, 3단계가 5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7월달에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 8부터 이제 신청을 받고 이렇게 절차를 해서 12월달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좀 더 들어올 걸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 바꾸려고 할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위에 요구한 상태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전라남도에 있는 친환경 변은 다 집적화를 연도별로 증가를 시키겠다. 첫해 우리가 20% 시작을 해서 2027년에는 친환경 변은 전부 다 70%가 집적화되게끔 붙어있게끔 하겠다. 이런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사항들이 제가 예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데 집적화가 기존에 되게 딱 붙어 있는데 추가로 어떤 사람들이 또 인증을 받았는데 이렇게 크게 단지 중에서 일부는 떨어져 있고 일부는 붙어 있어요. 그 사이에 그 관행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들을 설득을 해서 붙여서 그 떨어져 있는 그 사이에 관행농가들을 없애라. 그래서 비산이나 이런 문제 없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그랬을 때 새로 들어온 농가들만 지원할 것이냐 기존 농가도 지원할 것이냐 인센티브 사업에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냐 계속 비판이 되겠는데 물붓기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별로 직접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2027년 목표인데 그 전에 땡길 수도 있겠지만 70% 정도 친환경부에 전라남도 친환경부에 70% 정도를 직접 하겠다 이 목표를 세우고 세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 예산을 제가 이제 또 추가로 더 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라남도가 상당히 친환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비슷한 게 단지 조정 사업비가 1년에 400억 정도 돼요. 약간 직부재 성격이긴 한데요.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걸 더 줘야 맞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쨌든 간에 올해 처음 한번 해보려고 하반기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라남도에 있는 친환경 벼들을 이렇게 집적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저희도 생각이 들어서 사진은 제가 갖고 왔는데 보이시라고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받아본 농가 법인 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빛이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보이는데 빨간색도 어쨌든 간에 이 법인의 인증 면적이 한데 이 중간에 관행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를 붙여라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 이 안에는 피상 문제 해결된다. 이걸 확대해 가자는 여기도 이제 여기는 2단계 조사해봤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또 해라.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데가 있어요. 도로나 뭐 집이 다 축사가 있어서 연결을 못했대요. 그런데 인정된 걸 인정을 하고 이렇게 확대하고 그런 목표는 이제 3단계로 제가 제사에서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좀 집중화 되겠죠. 이런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데를 목표를 이렇게 붙이게 끌어들여서 이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또 하나 해보니까 또 뭐가 생겼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긴 한데 인증 법인이 달라요. 여기는 A라는 인증업체한테 인증을 받은 거고 그 옆에도 친환경이에요 사실. 그런데 B라는 법인 그 기관에다가 받아보니까 안 보여요. 친환경 아닌 같이 보시면 실제로는 친환경이에요. 근데 인증기관은 서로 합치라고 안 해요. 자기 생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인 대표는 단지 대표인 농가들은 합치라고 해. 단계가 올라갈수록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대표들 둘이 항의해라. 그래갖고 2단계는 3단계로 가고 2단계 2단계로 가라. 또 2단계 안 들어온 사람들은 1단계로 와라.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발표를 이렇게 좀 맡아주셨으면 지방도에서 여건 딱 굉장히 많은 말씀을 사실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중복된 건데 전남도가 얼마나 애로사항을 가지고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특히 쌀 같은 경우 70% 직접된 그런 그 목표치를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농식품부 사무관님도 계시고 여기 계시니까 좋은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천 사무총장님 한 5분 정도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친환경농업부 사무총장 김광천입니다. 마스크 벗고 있어도 되나요? 네. 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학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태형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다가 원래 저 다른 데 있다가 이쪽으로 빼셨더라고요. 나중에. 여기로 그냥 들어가세요. 그래서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걸 한번 예전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친환경 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2020년이 되면 전체 시장의 20% 차지할 것이다. 이게 발표했던 시점이 2009년이었습니다. 이 통계가 이 관측을 어디서 했냐면 농경원에서 했던 자료예요. 근데 지금 보면 현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친환경 5개년 계획하면서 5차 계획에서 25년까지 인증면적 비율 10%까지 확대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요원합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증에 대한 문제하고요. 부당한 취소를 당했다는 문제 하나하고 판로에 대한 문제 두 가지를 항상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신입 직접 지도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혹은 이것을 풀어나기 위한 과정들이 모아져 있지 않으면 실은 직접 이 사업이 저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증에 대한 문제는 실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차치하고요. 더해서 이제 저희가 유통에 대한 문제죠. 판로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실은 직접 지구에서 나온 부분 아까 전에 이제 사무관님께서 계약 재개 얘기를 하셨고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이 농가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조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이 지원이 좀 병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의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예를 들면 단지 사용하시는 분들 지원을 해준다던가 분양 자금에 대한 문제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나간다고 해서 유인책이 같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실은 농가들이 왜냐하면 아까 전에 주경철 과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 농가 지금 계속 떨어져 나가서 53,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앞날이 잘 보장이 안 돼요. 우리가 친환경 항상 아름답고 좋은 그림 장관님도 요새 몇 번 강조를 하시던데 그 그림이 순리대로 나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자,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농가들이 이 직접적 얼마나 들어올 거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과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더해서는
자, 그 재해나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좀 줄일 것이냐. 그 발생하지 않아야 될 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재해보험 프로그램을 좀 확대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농식품부 재해보험과랑 직접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아마 그 재해보험이죠, 국적보험이죠. 이게 한 67개인가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인데 이제 많은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친환경은 아시다시피 별도의 그 재해보험이 없습니다. 일반 관행처럼 되고 있죠. 그러니까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해요. 굳이 나는 생산을 더 많이 들였고 판로 과정에서도 조금 더 가격이 좀 보존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재해보험을 쓸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재해보험과는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 재해보험과에서 그러면 몇 개 품목을 좀 시범 삼아서 운영을 해보자 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을 선정할지는 이제 조금 더 차후에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처럼 불안정한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해보험도 이 사업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드는 고민은 이런 겁니다. 자, 그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증농가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몇 년 동안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올해 갑자기 막 그 부스부스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인증이 취소되고 근데 본인들 잘 모르죠. 이게 뭐 비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 직접지구 내에서 선정한 직접지구가 뭐 일단 비산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담보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안 나온다는 보장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농가들도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지구에서 발생한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유도한 정책인데 만약 여기 나왔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더해서는 그러면 직접지구에 대한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뭐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기존의 직접지구에 참여하지 않은 지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구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과의 협동성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해야 될 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지구에 들어왔으니까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기존 농가의 차별성 문제 이런 것도 좀 이제 검토를 같이 좀 해나가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해서는 직접 지구에 대한 여태까지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평가를 해봤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을 해보니 이런 효과가 있다더라 혹은 이렇게 생산적으로 나갈 수 있다더라는 것들이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협회 사무총장이지만 그런 부분이 좀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냉정한 좀 평가를 통해서 이 지구에 대한 장단점을 보완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해서는 자 단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고민에서 보면 자 특화되는 단지를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생산에 특화된 단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가공에 대한 특화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수출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뭐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단지별의 특성을 잘 살리는 것도 좀 중요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데 그러면 정부의 영역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거죠. 자 들어왔는데 이 품목에 문제가 있으니 이 작물을 생산해 주십시오라고 유도를 하는 이 통제형 방식이 될 것이냐 혹은 어차피 들어와 있으니까 농가들 알아서 하세요 법인들 알아서 하세요 할 거냐 이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관주도에 있어서 특화된 품목을 생산하라고 유도하고 뭐 했을 때 갈 수 있죠. 뭐 노동력에서 투입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시장에서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는 저는 이 친환경 농업에서 이 지구가 가지는 효용성이라고 할까요? 혹은 뭐 실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 이 지구 활성화가 잘 되는 것이 한번 친환경 농업에 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들의 참여에서도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어떻게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은 좀 우리가 좀 고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해서 유통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친환경 급식 중요하죠. 뭐 40%냐 50%냐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급식 시장 중요한데요. 그 윤석열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영유아에 대해서
무상급식 3시 제공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에서 빠졌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이거 굉장히 신선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토론회를 뭉태기하고 준비하는 와중에서 이게 결과만 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다 날아가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게 날아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없앨 건 아닐 테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영유아에 대한 그 무상급식 하는 부분들, 친환경 무상급식 하는 부분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일을 하시면서 평소 갖고 계시던 여러 가지 그 생각이라든지 애로사항 말씀해 주셨고, 기본적으로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까 김성훈 교수님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발표자분들하고 정선관님 한 5분 정도 말씀할 기회를 드리는데, 그 전에 제가 플로어에서 회장님의 꼭 지시사항이라서요. 플로어에서 좀 질문이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두 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킬 수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해주시기를.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저희 소장님 좀 전에 바로 옆에서 발표도 하시고, 또 이쪽 관련해서 연구들 작년에 이렇게 계속 진행하신 것 같은데, 조금 본인 생각이나 이렇게 좀 있으시면 좀 질문도 좋으시고요. 아까 질문보다는 앞에서 이제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주경철 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만 그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배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지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큰 규모를 좀 지향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가공도 막 붙여야 되고 유통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모습이 있고, 또 김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후속 세대, 역량 이런 거 그게 다 해야 되니까, 저 어떻게 보면 조금 규모가 좀 큰 거를 좀 전제로 한다, 밑에서 깔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혹은 그런 예비 조직들에 대한 육성 이런 부분은 사실 전남 같이 적극적으로 좀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 가 주셔야 아마 이런 최근의 확산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들도 다른 지자체들로도 좀 많이 좀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만 혹시 이쪽 소속하고 감사합니다. 소속을 좀 이름과 소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 친환경 김규준 기자입니다. 안 그래도 친환경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직접화가 계속 필요하다는 게 그 민간의 공통된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조금 들었지만 지금 전남의 주경천 과장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전남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남도에서 상당한 지금 재원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 특히 직접화에 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좀 전남도 자체적으로 부분이 좀 부담되지는 않은가, 그리고 혹시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재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좀 부담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이 있으시다면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발표자분들부터 한분 정도씩 하고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교수님. 다들 전문가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 친환경 직접지구가 보면 어떻게 보시고 새로운 시도고요. 그다음에 유기농 복합단지와 같이 나갈 텐데, 조홍 팀장님 말씀하셨던 자재 경쟁력 상당히 중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APC나 또는 산지 이런 관련 농사의 농협 같은 데도 농자재 산업에 상당히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도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직접 지구의 규모를 어느 정도 볼 거냐라는 이슈가 나오는데, 그 물리적인 규모라기보다는 저는
그 시스템적 규모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물리적인 규모, 그 면적, 재배 면적 이런 게 더 큰 건 좋겠지만은 아주 이제 전남도 같이 그 쌀농사 중심이고 면적 규모가 크고 집중적으로 큰 곳이든 아니면 이제 면적 규모가 작은 곳이든 아까 말했던 후방산업이나 자재산업, 그 다음에 전방산업, 그 다음에 유통 이런 하나의 시스템적인 그런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요게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확대가 되어서 거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하다 보면 아마 그 플랫폼 내에서 새로운 모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운영 모형 우리가 보통 간행농산물 APC 해가지고 시군 단위 유통 조직화 하듯이 친환경 농업도 이 지적지구라는 하나의 그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에서 잘 맞는 그 모형과 연관성을 어떻게 나오면은 좀 더 정책의 그 당위성과 타당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성과도 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윤영호 대표.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아까 조홍묵 팀장님께서 농민가공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좀 되게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농민이 가공한다는 건 전체적으로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인 농가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농민 가공의 기능은 직접지구와 관련해서 조직화된 규모화된 조직이 가공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 때문에 전체 정도만 농민이 그 정도 하는 수준이 맞지 않느냐, 그건 좀 저하고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영양 단계. 네. 그리고 실제 제가 저희 그 주무부처 행정 담당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농민 조직이 가공한다고 그러면요 대단히 좀 불신해요. 신뢰 안 해요. 농민들이 가공해서 성공하는 거 봤어. 결국 실패했잖아. 농민들이 경영 능력 있어, 전문성 있어. 또 가공을 하려면 직접적인 재투자를 해야지 되는데 그 정도 재력 있어? 이런 불신의 실력이 대단해요. 근데 왜 개인 사업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잘하고 당연한 거고 왜 농민 조직이 규모화된 농민 조직이 그걸 하겠다 그러면 왜 불신하는지 저는 그 시각부터 좀 관점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점에서 하나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결국은 저희 지자체에서도 하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엑스포 행사 관련해서 15년도에 세계 유령 산업 엑스포 부산에서 열렸죠. 그 전에 면적이 많이 늘었어요. 행사 끝나고 면적이 다시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가를 저는 좀 여쭤봤을 때는 결국 지속적인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내서 농사를 했는데 그 농산물이 제값받고 친환경 농산물로 판매가 되고 그 농가 소득으로 귀속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지적지구 사업이라는 게 아까 이제 교수님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규모가 면적이 몇 평이냐 이것보다도 정말 생산과 또 유통과 또 가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규모에 맞게 시스템화될 수 있느냐. 그래야 정치적 가능하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단발적 사업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경영 주체고 그 인적 자원이 경영 주체라고 보는데요. 그 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조직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는가를 좀 굉장히 볼 필요가 있다. 그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칫 잘못 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로 사회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사무관님이 마지막에 조금 말씀해 주시기 좋을 것 같고요. 주경철 과장님, 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말하고 싶은 것이 하도 끝도 없죠. 정부가 좀 일관되었으면 좋겠고 조합되었으면 좋겠고 많이 있습니다. 이상분도 좀 직접가지고 더군다나 좀 개서당 25 규모인데 실제 현장 대전들을 보면 좀 상당히 조금 밑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데에서는 방역 경제성 상황이 없어졌다 보니까 30억, 40억 이렇게 좀 늘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조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10억 이하의 하는 것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다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금액도 지금 이제 20억, 20억, 400억 정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욕심입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꼭 필요한 게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입니다. 직접적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역, 지정할 기포구 지정할 때 직접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집으로 무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뭐 집불금을 좀 더 상향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화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이제 그런 제도적인 방침도 꼭 뒷받침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제 생각에 발표는 안 하셨는데 질문에 집중이 거의 그 농식품부 친환경 그쪽에 집중이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 좀 관련된 정보라든지요 이렇게 설명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조 팀장님이 직접적으로 개념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직접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사실 깨달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개념은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비상오염, 친환경 농지 간의 연속성을 강화하면서 비상오염 방지라는 측면에 특화하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의 경제라는 거죠. 그 생산 시설이나 아니면 생산 주체를 중심으로 생산 관리하는 효율성이나 아니면 자재 공동 구입이나 이런 측면에서 직접의 경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일정 공간적인 직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직접지구 개념을 잡았습니다. 이게 섹시한지 안 섹시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주체 역할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관리 매뉴얼이나 품종의 통일이나 이런 거 다 중요하고 농가 조직화나 교육 사업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런 걸 다 할 수 없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주체가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농가를 좀 더 그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가 이런 조직화나 생산 매뉴얼 개발이나 뭐 품종 통일이나 이런 거를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역할을 추구하는 사업자에 대해 선정해서 20억 원까지 그 시설과 관련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지원하는 게 그 친환경 농업 직접지구의 컨셉이자 사업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제 아까 그리고 그 가공 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순 가공 지금 솔직히 사업 주체를 지금 22년도에 20개를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순 가공, 쌀 가공 시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거로는 좀 고부가가치화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좀 더 가공 시설이나 이런 거에서도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확대하려는 게 저희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고 앞으로 뭐 제도적으로 그 지구를 직접 고시로 그 일정 면적을 지구를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작년에 법제화를 연동형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수렴하고 그 과정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견으로 잘 수렴해서 추후 반영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잘한 건 없는데 시간은 거의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꼭 10분 정도 이상을 더 끌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꼭 한마디 좀 추가하셔야 되겠다든지 뭐 질문이 꼭 의견 있으시면 한 분 정도
가지 좀 오해했을 것 같은데 아까 가공 문제 말씀드렸는데 가공을 하지 말라 그런 차원보다는 좀더그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 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행 검토를 할 때 여러 가지 역량을 좀 더 정확히 복합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뭐 어뢰장군 같이 20회 가공 되잖아요, 그죠? 지원 규모가. 그럼 사실 뭘 해서 20회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딱 10%만 부담된다고 했을 때 평소한 10%다 2% 정도. 그 분량 자체가 과연 그게 가동을 할 정도로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에 대한 전제를 하나 물어보시는 이슈 같고요. 또 하나는 지역 내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유통 가공될 때 현재 아까 통계적으로 50%가 요즘 60% 가까이 있잖아요. 유통 생산 자체가. 그러면 지역 내에서 이걸 좀더 조금씩 조리하는 데 프레스를 제공한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2차 가공국에 이런 해석하면 저같이 나쁜 게 아니고 어렵게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아까 가격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가격 친환경으로 비싸니까 다른 거 쓰고 또 가격도 사서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늘도 다진 마늘 같은 거 사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지금 내도 다진 마늘을 시장 유통에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하는 사람이 낫지 않는 그런 차원의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이 지역 내에서 수많은 것들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가공 완전히 통계를 바꾸는 가공보다 낫지 않는다는 데서 말씀드린 거니까 저는 가공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드리는 거니까 오해를 안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단에 소속들 이름 좀. INK 주식회사의 김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성훈 교수께서 일정 부분 말씀을 해주실 때 동해시장이 4.1%에 불과하고 이유가 이제 표준화 등급화 이런 게 어려워서 대량 유통의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동해시장 유통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적으로 하면 이제 그래도 이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화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과연 이런 규모화된 물량들이 표준화되고 등급화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도매시장이 지금 제가 도매시장 쪽 유통 쪽 관련 연구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도매시장 유통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쪽으로 좀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같이 병행해서 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김성훈 교수님 짧게.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 김용 이사님 해주셨고 도매시장 이제 표준화 등급화도 걸림돌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도매법인이 친환경 농산을 큰 관심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은 도매법인을 출하를 하더라도 제가 못 받다 보니 또 떨어진 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희망을 거는 게 뭐냐면 최근에 농산물 디지털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농식품부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게 온라인 경매입니다. 온라인 경매,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그 다음에 온라인 거래소, 농산물 거래소 그걸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아마 개별 통합 법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이 주도를 하게 되겠죠. 경매를 그러면은 친환경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진다.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어서 그런 쪽 연결을 하면 이제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가공식품관에서 아까 약간 의견 왔다 하는데 저도 이제 보면 이게 뭐냐면 두 분 다 가공을 해야 돼서 부가가치 높인다는 다들 동의하시는 거 누구나 다 그거는 동의하는 이야기인데 강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강론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직접 주거에서 가공 설비 모두 갖출 것이냐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물론 이제 친환경 농산물 원료와 이제 간행적인 농산물 원료 혼입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거는 이제 공정 관리를 잘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규모화가 돼서 어느 자신감이 있는 데는 이제 가공 시설까지도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아직 이제 조금 아니면은 지자체에 있는 시설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영농법인과 OEM을 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가공에 대해서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모델이 다양하게 나오면은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어느 모델이 가장 좋다. 또 시간이 지나면 나아갈수록 하나하나씩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예, 한 1분만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뭐 의견을 정리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2005년부터 유기농업학회 이렇게 매년은 아닙니다만 거의 참석하면서 이렇게 학회를 해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농민분들도 성토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이거를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팔로를 어떻게 할 거냐 거의 뭐 총체적인 성토장이 되는데 오늘 그 본 세션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 좀 서로 좀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자리도 되지 않느냐. 저희 나라처럼 1997년이니까 친환경 육성법이 제정된 이래로 단기간에 전농약 인증이 있을 때 특히 전남을 비롯해서 기하급적으로 이 발전을 하면서 일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라 국민 중에 뭐 친환경 인증 제도라든지 유기농산물 이런 거 모르는 초등학생이 없거든요. 상당히 이런 정도로 많은 그 인지도는 올라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학생들 급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아직 직접적인 지속적인 구매자로 전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충동 구매지만 그런 조금 저변화된 소비자들을 갖고 있고 농민도 그렇고 인증기관도 그렇고 후방산업도 그렇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그래도 잘 쫓아온 게 아닌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다이나믹한 변화가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있는 나라도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간 해왔던 우리 뭐 생산자 그리고 정부 뭐 연구자 다 소비자할 거 없이 좀 격려의 장도 충분히 조금만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뭐 울진 친환경 엑스포라든지 지금 괴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헌장이나 뭐 선언문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저희 나라에서 많은 그 아이폼이라든지 국제기구에다가 우리나라의 역할이나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비전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나라에서. 그리고 조그만 지자체에서 그런 국제적인 대회를 열면서 전 세계 학자들이나 연구자, 생산자들 모아서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또 오늘 같은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도 너무 격려 인색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조금 역발상을 좀 해보면서요. 제가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두 분 발표자분들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분들 그리고 또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제2 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